이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이어지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주말에도 다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동시에 재택 치료자도 처음으로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하루 확진자 규모가 지금 보면 나흘 연속 5만 명대, 이게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1.5배, 2주 전과 비교해서 3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설 연휴를 거치면서 아무래도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양상인데 일단 지금 추세 어떻게 진단을 하실 수 있을까요? 우선 우리가 마스크를 잘 착용하는 상태라고 하면은 현재 독감이 유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오미크론 변이는 분명히 독감보다는 더 전파력이 강하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추가 가능하죠. 왜냐하면 마스크 착용을 한 상태에서는 독감을 유행하지 않지만 마스크 착용을 잘했지만 오미크론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PCR을 검사할 수 있는 그 하루의 최대 검사 건수가 안정적으로 하루에 70만 건에서 85만 건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5만 양성 판정자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그보다 더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 나온 분들이 봤는데 신속 항원 검사 상에서의 양성 판정을 받지 않았지만 실제로 양성인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따라서 다음 주에는 6만 명에서 7만 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오게 될 거라고 예측이 가능한데요. 근데 문제는 실제로 6만 명, 7만 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3배, 4배 정도에 달하는 실제 양성 판정인데 경증이거나 증상이 없는 사람들이 같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독감보다 분명히 강한 건데 실제 우리가 나오고 있는 확진자 수보다 2~3배는 더 많은 양성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가 좀 큰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다음 달 초면 하루 최대 36만 명에 달하는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다. 36만 명이라는 숫자는 참 와닿지 않는 그런 엄청난 숫자인데요. 이게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네,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인구가 3억 4천만 명 정도 되는데요. 실제로 하루에 100만 명의 확진자라고 확인했습니다. 물론 미국 같은 경우는 신속 항원 검사도 포함해서 확진으로 하기 때문에 한국과 좀 다르죠. 그렇다고 하면 그 인구 대비를 봤을 때 한국이 지금 5천만 대한민국 주거인이 있다고 하면 대한민국 국적 포함해서요.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그 수리로 계산했을 때 하루에 25만 명에서 35만 명 나오는 게 절대 이상한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거기서 단 한국과 미국의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씩 정체가 풀리고 내려가고 있는 상태이고 마스크 착용에 대한 부분이 기본적으로 이제 자율권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한국은 하루에 30만 양성 판정자가 나올 수 있다는 수리가 나오는데요. 다행인 거는 한국은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직까지는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 수리적 계산의 그 가정은 잘 지켜지지 않고 현재 확산세가 양성 판정이 그대로 나왔다고 하는 가정치인데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30만 명이라고 하는 하루에 양성 판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한 달이면은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가 됩니다. 30 곱하기 30 하면 바로 900만 명이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중에 약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은 우리가 확인이 되지만 확인되지 않는 실제로 5일에서 일주일 정도 몸이 불편하지만 검사받지 않아서 확인 안 된 사람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따라서 우리가 확인되는 환자 수는 12만 명에서 17만 명 정도가 나올 거로 생각되지만 실제로 30만 명 이상이 확진되는 것이 또는 검사한다면요 나오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특히나 지금 보면 확진자가 나오는 곳들이 전국의 종합병원, 요양시설 등에서 줄줄이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위험군이 몰려있는 만큼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역 관리가 필요할까요? 우선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의학적인 그 통계를 접근할 때 통계 오류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0세 이상인 분들을 혈압을 재면 혈압이 높겠죠. 근데 20대인 분들을 혈압을 잰다고 해서 고혈압 환자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혈압을 또 재러 오지도 않죠. 실제로 우리가 일반군에서 발생하는 오미크론 변이 감염 양성 판정률과 실제로 병원에 있는 분들의 양성 판정률을 봤을 때 실제로는 아주 높진 않습니다. 다만 병원 시설에 있는 분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더 되고
병원 근무자분들은 이 검사를 요구를 받고 네. 실제로 병원에 계신 분들은 3일차, 7일차 입원하고 지속적으로 검사를 받아서 예. 당신 본인과 주변 환자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즉 추적해서 검사하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많이 나오는 것뿐이지 예. 실제로 일반군에서도 검사를 하면 그만큼 나올 겁니다.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제로 일반군에서는 감기처럼 앓고 지나거나 모르고 지나갈 수 있지만 오미크론 변이의 현재 치명률 통계는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환자를 많이 확인되니까 치명률도 올라가겠죠. 그렇죠. 따라서 현재 우리가 다른 곳에서는 이제 방역을 좀 풀고 일상생활로 돌아간다 하지만 네. 중증 환자들이 입원해 있거나 종합병원,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면회 제한이라든지 네. 또 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네. 저는 이제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간병인 분들에 대해서는 PCR 검사가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예. 자비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출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PCR 검사를 무료 또는 우선 대상자로 한다고 하면은 네. 실질적으로 치명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위험군 시설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가 좀 필요하다는 얘기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확산세에 비해서 다행인 것은 그나마 위중증 환자 그 규모가 크지 않다는 겁니다. 현재 한 200명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잠시 교수님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확진자 수가 늘면 지금과 같은 확산세라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위중증 환자가 2,500명까지 최대 발생할 수 있다. 이러면 당연히 의료 체계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보다 무려 10배 이상 폭증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실제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11월하고 12월 작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예. 병상을 행정명령 등으로 확보했지만 사실 병상보다 중요한 건 의료진이거든요. 그렇죠. 의료진 숫자를 확보하기에는 조금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네. 때문에 치료받지 못해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다고도 추정이 가능합니다. 예. 근데 현재 이 분모, 즉 총 양성 판정자 수가 늘어나게 되면 네. 실질적으로 위중증 10분 중에 1분 정도는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총 재원, 즉 매일 2,500명이 나오는 건 아니고 최대로 재원 중인 환자분이 2,000명이 넘을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데요. 네. 실제로 우리가 환자분들을 모셨을 때 보면은 중증 실제로 오미크론인 경우에도 고위험군에서는 3일에서 5일 차에서 갑자기 폐렴으로 진행되고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면서 치료가 네. 필요한 경우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 현재 200명 중반대 그 중증한 환자분들이 800명, 1000명대로는 앞으로 2주 안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다만 치료가 잘 되고 경증으로 다시 해서 병상 순환이 잘 된다고 하면은 하루 최대 2,500명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1,000명대 초반에서 1,500명대가 매일 중증으로 보고되는 것은 아마 3월 둘째 주에서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1,000명을 넘어선 1,000명에서 1,500명대까지 3월 달 들어서는 발생할 가능성이 위중증 환자의 발생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면 문제는 이분들을 이제 어떻게 치료하느냐의 문제일 것 같아요. 치료 병상이 충분히 확보돼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지난해 델타 변이가 유행했을 때 이 병상 부족 문제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좀 대응이 가능할까요? 사실 병상도 병상이 중요한데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작은 물뚝에서 구멍이 있을 때 바로 막으면 되는데 뚝이 터진다면 걷잡을 수가 없잖아요. 네. 오미크론 변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고위험군에서는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예. 가정을 한다면 결국은 그겁니다. 중증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일반 관리군에서의 약 15%는 집중관리군과 같이 해서 약을 처방할 수 있는데요. 예. 신속하게 재택치료 중에도 팍스로비드와 같은 경구치료제를 빠르게 치료할 수 있는 네. 처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면 병상 부족 대란을 겪지 않겠죠. 또 생활치료센터로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레키로나주와 같은 항체 치료제라든지 또는 렘데시비르 같은 항바이러스 치료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조금 낮추고 예. 의사들이 처방하는 데 있어서 부담을 적게 한다고 하면은 중증 환자들이 빠르게 치료하고 퇴원할 수 있다고 하면은 네. 병상 무조건 침대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산소 포화도가 얼마 이하로 떨어져야 되고 폐렴이 확인돼야 되고 기타 등등 이런 게 있을 때 처방을 해야 되니까 신속한 처방이 어려웠었거든요. 예. 주사 치료제인 경우에 이런 것들을 좀 낮추는 것을 하고 타미플루처럼 많이 처방하진 않지만 네. 처방에 대한 그런 가이드를 낮춘다고 하면은
중증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빠르게 퇴원해서 병상 대란을 막을 수는 있습니다. 네. 이 무증상 경증 확진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는 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걱정입니다. 재택 치료자가 지금 2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오미크론 변이 이 확산세가 커지면서 정부도 재택 치료 체계를 바꿨습니다. 일단 정부가 어떻게 관리하는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전체 확진자를 100으로 본다고 하면 이 중 10%는 입원 요인이 있는 분으로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배정받아 치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0% 정도가 재택 치료자입니다. 이 중에서 15%는 집중관리군으로 매일 관리의료기관에서 2번 정도의 모니터링을 받고 상담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85%는 일반 관리군으로 분류가 되어서 동네 병의원에서 전화 상담 청원을 받으시고 외래 진료센터를 아울러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9대1 비중으로 확진자 가운데 재택 치료를 압도적으로 많이 받고 있고요. 그중에 15%가 이제 집중관리 대상 모니터링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도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재택 치료를 받다가 갑자기 안 좋아지는 그런 경우 발생했는데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시스템 상에서는 방어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우선은 우리 119 구급단 분들에게 너무 죄송합니다. 네. 일상적인 응급 상황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코로나19 양성 판정 확진되신 분이 네. 악화된다고 하면은 실제로 이게 질병청 또는 각 지역 단위 보건소에서 모시고서 이동을 했잖아요. 예. 근데 현재는 지금 그럴 여력이 되지 않는 걸로 예.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급한 경우는 119를 사용하십시오. 그날부터 전화가 폭증해서 엄청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실제로 그 60세 이상 그리고 팍스러비 등의 경구치료제를 처방받아 드시는 분들을 우리가 집중관리군이라고 봅니다. 예. 이분들 중에서 우리가 실제로 중증으로 진행돼서 빠르게 이송이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예. 이런 경우라고 하면은 의료진과 전화 통화를 통해서 혼자 사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본인이 이동이 가능하시면은 자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또는 주변의 도움을 받게 되면은 KF94와 마스크 등을 쓰고 개인 방역을 하고 의료진이 지정한 병원으로 이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컨디션이 나쁘지 않다면 확인을 받고 이송을 해서 스스로 이송을 해서 병원에 가야 되는 거죠. 이 시스템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2018년 이전에 집에서 타미플루를 먹고 독감 치료하고 있는데 밤에 너무 가슴에 통증이 있고 호흡곤란이 심하고 열이 떨어지지 않는다. 예. 그런 경우에는 응급실에 전화해서 확인하고 저 독감 환자인데 병원에 가도 될까요? 그러면 오시면 준비해서 모시겠습니다. 확인하고 같은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군요. 다만 이럴 때 불만이 있는 게 뭐냐면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네. 국가에서 환자분들을 모시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현재는 불가피하게 중증 환자들의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거로 집중하다 보니 네. 2-3살 전에 비교했을 때 본인이 느낌은 나라에서 나를 조금 내려놓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네. 다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서로의 그런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앞서 이제 방역 당국이 동네 병의원들이 진단과 검사 또 재택 치료까지 모두 담당하는 이 원스톱 치료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현장에서 보면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반쪽 시스템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우선은 대기 공간과 동선 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서울 소재의 한 이비인후과 병원 같은 경우는 네. 국민 건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PCR 검사도 하고 이 동선 관리를 잘한 모범 그런 사례 병원도 있습니다. 예. 근데 실제로 우리가 흔히 찾아가는 동네 의원이라고 하면은 네. 문이 하나고 네. 대기 장소가 하나이고 네. 그래서 그런 장소에서 같이 대기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전화 상담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네. 의료진이 전화 상담 중에 또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실제로 신속항원 검사를 받고 나서 양성이 나온 경우에 네. PCR 검사를 원스톱으로 같은 곳에서 할 수 있냐가 의문이 됩니다. 거기서 이제 다시 PCR 검사가 가능한 곳으로 가셔야 돼서 예. 또 대기를 하고 검사하고 다음 날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예. 그걸 내가 처음 갔던 의료 병원에 확인해서 처방을 받아야 되는지 또 그런 부분이 계속 혼선이 있어서 예. 앞으로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 부분을 좀 바꿔야 될까요? 이 부분은 실제로 명확하게 동선이 관리가 되고 즉 우리가 층이 다르거나 네. 또는 진료실을 완전히 동선을 나눌 수 있는 곳으로 해서 코로나19 의심 환자 아닌 분들을 모실 수 있는 가능한 의원 중심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PCR 검사가 처음부터 되는 병원과 안 되는 병원을 확실히 나눠서
우리가 실제로 증상을 보이고 집에서 자가 키트를 했을 때 가능성이 높았던 분들 이런 분들은 바로 PCR 검사도 가능한 의원으로 갈 수 있도록 해서 검사 받고 집에서 대기 중에 나오게 되면 전화 상담 등을 통해서 약국으로 지정을 받고 약국 등에서 퀵 서비스나 택배로 바로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지금 정립이 되고 있거든요. 진행이 돼야지만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말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의료 현장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이 평소에 우리 예전에 편히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더 수정해서 진행이 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적 모임 민원이 현재 지금 최대 6명이고요. 영업시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지금 사회적 거리 단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오는 20일에 종료가 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방역을 완화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방역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평가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조정함으로써 경제,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위중증과 사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방역 상황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들면 언제라도 저희들이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네, 언제라도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사실 정부가 지난 4일에도 계절 독감과 유사한 방역 전환 가능성 언급했고 또 출입 명부 또 방역 패스 개편도 거론을 했습니다. 어떤 점에서 이렇게 방역 완화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는다고 보십니까? 사실 어떤 정책에 있어서의 책임과 거기에 따른 규제가 같이 우리가 진행하는 사회에서 지난 2년간 살았는데요. 2월 7일, 2월 9일 두 번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2월 7일이 뭐냐면 보통 우리가 추적 검사를 한다면 역학조사관하고 전화를 해서 누구를 만났습니다. 48시간에 뭐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지금 없습니다.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기입을 하고 또 본인이 48시간 동안 만났던 사람들 본인이 전화해서 검사 받으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추적 관찰을 위해서 우리가 통신사의 개인정보를 받아서 그 QR코드 등을 추적해가지고 우리가 놓친 부분까지 찾았던 게 K박용 우리 봤던 추적 검사의 장점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없죠. 또 2월 9일부터는 이제 치료에서 우리가 재택 치료 이런 일반 치료를 대하는데 실질적으로 양성 판정을 받으셨는데 경증이나 무증상이고 혼자 계신 분이라고 하면 약을 받으러 나가거나 장을 보거나 쓰레기 버리러 나가는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규제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없습니다. 우리가 개인의 양심과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권고를 할 뿐이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GPS로 추적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QR코드라고 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이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비행기를 타고 국내에 들어올 때 예전 일입니다. 그러면은 세관신고서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걸 때 타면은 저 같은 경우 뭐 아무것도 안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쓰지만 실제로 그 세관 고지 이상 사신 분들은 쓸 때부터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재 자율 방역에 있어서의 QR코드라든지 명부 작성들을 갖다가 바로 폐지하는 것은 실질로 방역이 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려놓기는 어려울 거라 생각됩니다. 근데 6인하고 9시 같은 경우는 현재 많은 부분 방역이 풀어지고 있는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일 수밖에 없거든요. 단계적 완화를 위해서 6인에서 8인, 9시에서 10시 이것은 이제 수도권 지방의 차이에 따라서 정부에서 유연하게 대체할 수 있을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자영업자분들 고통이 커지는 만큼 방역 패스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고요. 하지만 연일 지금 5만 명 확진자가 나오니까 적어도 정부는 좀 더 신중한 메시지를 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한편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유행 상황 비춰볼 때 방역 완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명보다 조금 많게 그다음에 9시보다는 10시 정도로까지는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확진자 발생건에 따라서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학교 같은 경우도 그 방역의 자율권을 넘겨준 것처럼 지자체에 따라서 방역의 기준을 주고 확진 양성 위중증 환자 그리고 실제로 그 지역에 있는 병원의 병상 가동률 등을 감안해서 조금씩 완화의 것을 진행하는 것이 좋지 이걸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데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확진자가 정점을 찍을 때까지 또 치료제가 보편적으로 좀 사용이 될 때까지 우리가 좀 더 개인 방역에 신경 써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